네, 요 제목은 Don't Fear, 걱정하지 마세요. The Yield Curve, Reprise, Yield Curve를 다시 한번 뭐 리프라이즈가 후렴 또는 재반복 이런 건데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페드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FOMC 그 기자 회견을 분석하면서 그 파월이 인용한 논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 분들이 요 앞까지 Don't Fear The Yield Curve 여기까지의 제목으로 2018년에 냈던 그 논문이 있었고요. 이번에 파월이 그 기자회견 하면서 요걸 언급하니까 바로 또 한 며칠 있다가 한 열흘 안에 이분들이 다시 한번 또 연구 결과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일드 커브 너무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월 25일에 여기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제가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 단기 이자율 차이가 이 논문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 이자율 차이는 뭐 1년, 10년, 2년, 10년을 볼 게 아니라 이 저자들은 3개월, 18개월 요 금리 차이를 보는 게 더 훨씬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계량 경제학 기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3개월, 18개월 이게 제일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떤 예측력이 있고 뭐 제일 시장에 잘 맞았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2년, 10년 이걸 해봤더니 3개월, 18개월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3개월, 18개월의 이 금리 차가 어떤 나름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요. 3개월, 18개월 요거는 뭐냐면 시장이 1년 6개월 동안 18개월이니까요. 페드 이자율 정책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페드 펀드 마켓으로부터 나오는 그 페드 펀드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서 역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구나.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해보니까 그 페더럴 펀드 퓨처스로부터 그 유치한 값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장이 예상하고 이게 실제 그 FOMC에서 결정된 그 값하고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냐? 별로 없다라는 거. 그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걸 니어텀 포워드 스프레드 저는 그냥 뭐 NTFS 이렇게 부르겠는데요. 의미는 되게 간단해요. 1년 후에 경기 후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겠거나 이런 또 예상을 하겠죠. 그러면 NTFS가 하락을 하겠죠. 뭐 너무나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2년, 10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에 있어서 만기가 짧은 2년짜리하고 만기가 근 10년짜리 이거에 굉장히 이게 그냥 만기가 길다 짧다가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이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율 위험이라든지 즉 어떤 위험 프리미엄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들입니다. 근데 3개월, 18개월은 그나마 그런 그 위험 프리미엄의 성격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2년, 10년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실 2년 뒤도 모르는데 10년 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들은 이제 뭐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뭐 둘 다 3개월, 18개월, 또 2년, 10개월, 10년 이거는 불경기 선행 지수로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3개월, 18개월 또는 2년, 10년에 이 가격이 그 역전이 생겼다. 이자율 역전이 생겼으면은 그 뒤에 보니까 저 불경기가 왔더라. 이런 거 경기 침체가 왔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또는 예측해주는 어떤 선행 지수로서 상관관계를 갖는다. 요거는 맞다.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그런 예측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좋냐? 3개월, 18개월이 예측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둘 다 역의 인과성, 리버스 코절리티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역인과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통계학 용어인데요. 어떤 거냐면 X라는 요인이 Y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Y가 X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인과성을 설명하면은 이거는 대부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인과성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미디어에서 마구마구 떠듭니다. 그 다음에 뭐 트위터로 오고, 카톡으로 날라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경제신문에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경제 주체가 비관적 예상을 합니다. 그럼 비관적 예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금리 역전이 더 심화돼요.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계속 이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역인간성의 문제가 둘 다 존재한다.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관관계가 인과관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많이 아는 얘기죠. 어떤 두 가지 일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A가 B의 원인이냐 아니냐, 요거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A가 일어났더니 B가 자주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거는 상관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에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한다면 예측력은 있어요. 그런데 설명력은 없어요. 이 인과관계는 뭘 하려고 하냐면, 비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거 원인이 뭐야? 이거를 밝혀내는데 이게 사실 훨씬 더 어렵죠. 상관관계는 우리가 엑셀만 있어도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렇게 쭉 두 개 나열해 놓고 A가 변했을 때 B가 얼마큼 변하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엑셀에 그런 함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건데, 요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익사 사망자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폭증했다. 그런데 보니까 익사 사망자 수도 갑자기 늘어나더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익사 사망자 수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익사 사망자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아주 크게 비난을 받겠죠. 이거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날씨가 더워지고 아주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수영을 예전에는 한 명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수십만이 수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익사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인과관계는 없는 일들이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뭐라 해야 되나,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은 상관관계까지는 저는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보여주는데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거고요. 저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갑자기 영보다 작아졌다, 역전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이제 불경기니까 바로 주식 매도해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그 시간이 보통 한 1년 반은 쭉 갔었잖아요, 주식들이. 그런 과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급해 할 필요 없고,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각자의 뭐 투자하신다면은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요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금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보 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IS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3개월 제일 많이 쓰는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 3개월짜리 OIS 금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이보 금리는 그 앞에 글자를 따온 거예요. 런던 인터뱅크 어퍼드 레이트. 이게 뭐냐면 런던에 있는 대형 은행, 대형 국제 은행들인 거죠. 뭐 런던에 뭐 JP 모간도 가 있을 거고, 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럴도 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은행들이 런던에서 서로 금융 업무들을 할 텐데, 그 국제 은행들끼리 예를 들어 그 JP 모간이 만약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거기 가 있다. 그럼 국민은행한테 너 달러 1억 불 필요한데 하루 뭐 3개월 필요한데 이거 너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뭐 할 때 쓰이는 금리가 라이보 금리입니다. 근데 이 은행들은 서로 어떤 은행들인가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면은 신용으로. 그래. JP 모건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신용 1등이겠죠. 그러면 JP 모건이 빌려준다는데 쟤네가 떼어먹겠어?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 국민은행도 뭐 마찬가지겠죠. 물론 조금 더 프리미엄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은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런던 인터뱅크니까 런던에 나가 있는 뭐 국제 은행 간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금리인데 이게 유로 달러 금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 유로 달러에서 유로는 유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앞에 유로는 뭐냐면 역외. 미국의 이게 달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역외라는 건 뭡니까? 미국 국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거래되는 달러는 다 유로 달러입니다. 만약에 상해에서 이 달러 거래됐다. 이것도 유로 달러예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거래됐다. 이것도 유로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과 이런 걸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전에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럽 지역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레거시라고 그러죠.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뭐 3개월짜리 빌린다든지 6개월짜리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때 들어가는 그 금리, 요게 유로 그 라이보, 우리 뭐 리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보라고 하는 요 금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무시무시한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OIS, Overnight Indexed Swap. 뭐 무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페드 펀드 레이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페드 펀드 레이트는 오버나잇이잖아요. 오버나잇 이길물이죠. 하루짜리죠.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빌려줘, 내가 내일 갚을게. 그럼 이자료 얼마? 오케이, 나 이거 내가 줄게.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당연히 서로의 신용을 갖고 합니다. 이 하루짜리 하고 할 때 보면은 다 여기도 큰 은행들이 이제 참여하는데요. 서로의 이제 신용을 갖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버나잇 OIS 3개월 OIS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장은 분명 오버나잇 시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자 조금 붙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새로 계약을 또 갱신하면 또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90일 동안 쭉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자들을 쫙 모으면은 뭐 90일짜리 연율화해서 이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딱 출발을 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3개월 후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은행들끼리 어떤 계약을 하냐면은 아 근데 좋고 내가 이거 퉁쳐서 뭐 예를 들어 1년에 3% 이걸로 해줄게. 이건 고정이죠. 고정으로 내가 지불할게. 대신 너는 나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하는 거죠. 계약 갱신을 하는 거, 요거를 앞으로 3개월간 해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 계약을 할 때 고정 환율, 아니 고정 이자율, 즉 이 OIS 이 값은 우리가 알아요. 계약 시점에서 이 값은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이 페드 펀드 레이트가 얼마가 될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쭉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안 되죠 지금 당장.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게 제일 또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5월에 과연 50 bps 올릴까? 그리고 또 6월에 또 50 bps 올릴까? 이거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거 계산 잘못하면 손실이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루는 그 금액들은 뭐 진짜 1조 달러, 뭐 100억 달러, 뭐 1000억 달러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액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만 10 bps 틀렸다 그러면은 이 직장에서 바로 해고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정 금리를 원하는 사람은 3개월치 앞으로 내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은 딱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3개월치 너한테 고정으로 줄 테니까 이제 자기는 저 변동을 원하는 거죠. 그럼 너는 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오버나이트 하는 걸로 앞으로 3개월간 가자.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됐어요. 그럼 만기가 되면 뭘 하면 되냐면요. 요 금리의 이제 제일 큰 특징은 여기 스왑이란 말이 들어갔죠. 오버나이트 인덱스드 스왑.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돈을 딱 내가 얼마 빌려줄게 해서 돈을 빌려 받았다가 나중에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왑이니까요. 근데 라이브 금리는 서로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죠. 3개월짜리면은 너 나한테 오늘 리보 금리가 뭐 예를 들어 4%니까 4%에 해당하는 3개월 후에 내가 너한테 다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 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스왑이니까 스왑에서 원금이 요 스왑에서는 이자율 스왑이니까 원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데 만기가 되면은 내가 3%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매일매일의 이거를 이제 쭉 어떤 지수화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5%가 나왔어요. 또는 뭐 3.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면 고정으로 3.3%를 빌려준 사람은 수익이 되고 변동으로 2.5% 3개월 후에 이제 보니까 받은 사람은 뭐 손실이 되고 이 경우는 또 그 반대의 경우겠죠. 즉 이건 뭐냐면 계약 당시의 시점에서는 확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3개월 후에 가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위험은 어디에 있냐면 이자율 차이, 즉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우리는 OIS라고 부르고 변동금리는 뭐라 해야 되나 그걸 하루씩 이렇게 쭉 매일 연장해서 실제 3개월 후에 받는 그 금리겠죠. 이만큼만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원금 뗄 염려가 없고 이자율이 뭐 10 bps 넘냐 낮냐 뭐 이 정도 이자율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용 위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라이브는 신용 위험이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저 어딘가요? JP 모간 은행이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라서 뭐 바클레이 은행한테 빌려줬어요 돈을. 굉장히 큰 은행이니까요. 근데 바클레이 뭐 지난번에 어려워졌잖아요. 그럴 일이 있었을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라이보는 신용 위험이 있고 OIS는 신용 위험이 없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보냐? 즉 라이보 OIS 스프레드를 보는데요. 이걸 왜 보냐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그린스펀 총재가 한 말인데요. 라이보 OIS는 뭐냐면 은행의 그 신용 위험도에 제일 좋은 그 척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그린스펀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아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행 지표는 아닙니다. 물론 선행 지표 실시간 지표예요. 근데 선행 지표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어떤 지표가 나오면은 보통 야 이거를 선행 지표를 어떻게 써볼 수 있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FRA, FRA, OIS 스프레드인데요. 여기 또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Forward Rate Agreement인데요. 뭐냐면 FRA 이거는 뭐냐면 FRA는 라이보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드 펀드 레이트가 있으면은 페드 펀드 레이트가 얼마가 될지 맞추는 게 페드 펀드 퓨처스였잖아요. 페드 펀드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면 FRA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라이보에 대한 이게 이자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선물 개념입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선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게 향후에 얼마가 될까? 이런 걸 예측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나름대로 선행 지표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4월이니까요. 4월의 경우에는 보통 준 6월이죠. 6월 프라 OIS 스프레드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요 값들이 왜 중요하냐? 요 값들이 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 저 때를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이게 3개월짜리 라이보 OIS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뭐 한 350 bps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3.5%까지 올라가요. 평상시에는 거의 0에 있어요. 라이보가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조금 있다 그랬죠. 그래서 라이보가 OIS보다 약간 높아요. 그것도 몇 bps 정도밖에 안 높아요. 그런데 이게 위기가 다가오니까 요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을 때 250 bps까지 갔고 더 위기가 한층 고조됐을 때 360 bps까지 올랐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이나 또는 뭐 그런 인터넷을 보시면은 라이보 OIS 스프레드가 얼마가 갑자기 올랐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유럽 위기고 이때 50 올랐습니다. 예전에 2008년 위기에 비해서는 적죠. 그 다음에 2018, 19년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 있었을 때 그때도 한 5, 60까지 올랐고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어마어마한 거였는데요. 보면은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라이브 OIS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프라 OIS예요.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최근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경제지에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등했다. 이게 지금 뭔가 문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3월 초에 있는 일인데요. 얼마가 올랐냐면은 20 bps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는데 이게 2008년에 350 bps까지 올랐던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리고 또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 50 bps 이 정도 올랐던 걸 보면은 뭐 이것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러면 왜 이게 많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준비를 해서 그 원인, 왜 이런 이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